네, 안녕하세요. 플러그인 시스템 기반의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푸시 대안에 대해서 발표할 강선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토스 프론트엔드 플랫폼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 토스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스에서는 RN 생태계를 위해서 하나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 해당 팀에서도 많은 관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OTA 업데이트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OTA 업데이트란 사용자가 앱스토어 심사를 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코드와 자원을 원격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RN도 이제 랩처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존재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푸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해당 코드푸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앱센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앱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존재하던 계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앱센터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CLI 종속적 워크플로우입니다. 메트로 번들러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엑스포나 또 다른 번들러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앱센터 종속적이라는 겁니다. 인프라가 마이크로소프트 앱센터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앱센터에서 장애가 난다면 코드푸시 SDK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장애가 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적인 인프라로 가기 위해서는 애저를 필수로 쓰거나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DN이 없기 때문에 OTA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레딧에서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저에게 눈에 띄었던 건 앱센터와 코드푸시를 종료하고 있는 지금 이것은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른 의견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푸시와 엑스포 업데이트 두 가지만 생태계에 존재하는데 생태계에 더 많은 것이 나와야 된다 하는 응원의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해당 소식을 정확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앱센터는 3월 31일부터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고 이제 공지를 받았습니다. 앱센터의 서비스 종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푸시로 배포를 할 수도 없고 다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원래 계획을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꿰채우려고 열심히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코드푸시 은퇴 이후에는 OTA의 순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많은 사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자리하고 있는 핫 업데이터라는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와 함께 같이 보신다면 좀 더 유기로운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다양한 인프라의 활용인데요. 각 기업은 마이크 앱센터나 애저를 사용하는 게 아닌 선호하는 인프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AWS나 파이어베이스, 스파베이스, 클라우드플레어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프레임워크 지원인데요. 요즘 RN 생태계에서는 엑스포도 그렇고 콜스택에서 발표한 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닛도 그렇고 다양한 번들러와 함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번들을 쉽게 뽑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는 다양한입니다. 다양한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플러그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코어 기능과 확장 기능을 잘 분리해서 유연한 아키텍처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구사항을 정리해봤으니 이제 한번 POC를 한번 진행해볼 차례입니다. 이것은 해당 코드들은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푸시의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iOS 같은 경우에는 앱 델리게이트에 코드푸시 번들 URL을 넣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푸시 get.js 번들 파일을 넣어서 사용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에서 진실의 원천이 있을 것이라고 확인을 하였고 iOS 디버깅을 통해서 해당 변수를 로그를 찍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앱 내 기기 내 저장된 JS 번들 파일이 파일 로케이션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리액트 네이티브에는 이미 번들을 주입하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여기에 파일 로케이션을 잘 넣어주기만 한다면 리액트 네이티브는 해당 번들을 올바르게 실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원리를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 푸시 번들 URL이라는 사용법 한 줄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서버에서 업데이트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번들을 다운로드할 것이고, 이 해당 번들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것입니다. 이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 것을 잘 반환을 해준다면 리액트 네이티브는 새로 받은 번들을 올바르게 실행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POC를 해서 진실의 원천을 찾았으니 이제는 제 방식대로 플러그인 시스템 기반으로 번들을 관리해 보려고 합니다. 플러그인 시스템에 추상화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층이 나왔는데요. 빌드 플러그인, 스토리지 플러그인,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 이 세 가지 계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빌드 플러그인은 결국에는 JS 번들을 뽑는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빌드 플러그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저장돼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창구인 스토리지 플러그인을 마련을 했고, 마지막으로 해당 메타데이터를 저장해서 업데이터 체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 계층을 준비하였습니다. 플러그인 구조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컴피그 시스템이 필수가 됩니다. 만약에 hard update deploy라는 CLI 명령을 입력하게 된다면 hard update config를 통해서 빌드,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계층을 통해서 플러그인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드 플러그인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추상화를 해보면 빌드 플러그인에는 bear라는 플러그인을 장착했을 때는 일반적인 리액트 네이티브의 환경에서 돌아가는 플러그인일 것이고, 엑스포나 콜세기 락처럼 다양하게 플러그인을 넣게 된다면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쉽게 번들을 뽑을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토리지 플러그인입니다. 스토리지 플러그인은 이 번들이 어디에 저장될지 명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파베이스 스토리지나 클라우드 플레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지 필드에 각자의 플러그인을 넣어주고 이 각자 인프라에 맞는 인증 토큰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러그인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핵심적인 부분은 공통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지 플러그인에 대해서 공통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면 업로드, 딜리트, get 다운로드 URL, 그리고 네임 같은 계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주고 플러그인은 이 해당 스펙을 구현해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스파베이스 스토리지로 기반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스파베이스에서 스토리지에서 버킷을 가져오고 이 업로드라는 공통적인 인터페이스 스펙에 진짜 실제로 업로드를 하는 기능을 구현만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동일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스파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장착하고 D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장착한다면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것 또한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이 번들을 읽기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 getBundle by ID, 업데이트라는 번들, 이런 스펙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파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구현식을 보자면 getBundle by ID라는 공통적인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스파베이스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와 스펙을 구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각조각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 조각조각 구현한 것을 한 판에 합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번들을 배포하는 hard update deploy라는 CLI 명령어가 입력한다면 다음과 같은 계층을 가집니다. 로드 컴피그를 통해서 컴피그 시스템에서 컴피그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컴피그 시스템에는 빌드,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필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필드들을 리졸빙하고 이제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실행만 하면 됩니다. 빌드 플러그인 빌드는 JS 번들을 뽑고 JS 번들을 뽑은 것을 스토리지 플러그인을 통해서 업로드합니다. 이 업로드가 끝났으면 해당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해준다면 인프라에 대한 준비는 완료된 것입니다. 방금 있었던 상황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과정이 완료돼서 배포가 완료됐는데요. 이 스텝을 좀 훔쳐보자면 빌드 플러그인을 통해서 JS 번들을 뽑고 스토리지 플러그인과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에 올바르게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파베이스 콘솔에 들어가면은 올바르게 스토리지에 등록된 번들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올바르게 기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쉬운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콘솔 시스템도 OTA에선 필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앱센터가 이 해당 콘솔 시스템을 제공해야 됐기에 저도 또한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hard update console이라는 명령어를 만들고 이 1422 포트에 웹이 뜨게 됩니다.
이 해당 웹에서는 번들을 눌렀을 때 이 번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enabled를 펄스를 하면은 해당 번들은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 강제 업데이트를 활성화하면은 실제로 강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로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콘솔 시스템도 플러그인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디플로이와 같이 컴피그 시스템에서 컴피그를 읽고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행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웹에서 패치나 겟 같은 요청이 왔을 때 플러그인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값을 조작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인프라를 준비해봤는데요. 번들을 올리고 번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업데이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업데이트를 판별하기 위해서 저는 UUID v7 업데이트 체크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UUID v7이란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UUID로 생성 시점의 시간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문자열로 사전순으로 비교만 했을 때도 문자열 사전순으로 더 큰 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번들 ID라는 것을 UUID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UUID 특성을 활용한다면 UUID로부터 타임스탬프도 얻을 수 있고 타임스탬프로 UUID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배포한 게 최신 버전의 번들인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UUID v7 시스템을 이렇게 활용했는데요. 빌드 전에 바벨 플러그인이 자연스럽게 돈이 이 바벨 플러그인을 제공해서 번들이 빌드될 때 치환되는 것을 탐색했습니다. 따라서 빌드 전에 라이브러리 코드는 핫업데이터 콘스탄츠에 핫업데이터 번들 아이디에 의미 없는 값이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빌드가 작동이 된다면 바벨이 통해서 이 해당 문자열이 치환이 되고 그 시점에 UUID 값이 반환이 될 것입니다. 이는 런타임에서 접근했을 때 올바르게 현재 번들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업데이트 시나리오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앱 기준에서는 현재 내 번들 아이디를 서버에 전송한 다음 이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받은 번들 아이디보다 더 큰 문자열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더 큰 문자열이 존재한다면 최신 버전이 있다고 간주하므로 그 이후로 업데이트를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단순 문자열 비교로 최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롤백 시나리오도 비슷할 것인데요. 이 현재 번들 아이디를 저장했을 때 나보다 더 큰 문자열이 없고 이 번들은 사용할 수 없음일 때 나보다 더 작은 번들을 찾아서 그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라 라면 이것은 롤백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API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방금 같은 도표는 체크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개발 서버를 설정하고 이 번들 아이디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널이 떨어진다면 업데이트가 없을 것이고 이 업데이트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API를 통해서 업데이트 번들을 하면은 실제로 이 해당 번들이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강제 업데이트가 활성화됐다면 리로드를 해서 이 번들을 다시 로드하는 강제 업데이트도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켜져 있는 앱은 릴리즈로 빌드된 앱입니다. 현재 핫 업데이터 제로라는 게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텍스트를 V1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 또한 제 프로젝트의 로고가 박혀 있는데요. 이 해당 로고 또한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핫 업데이터 디플로이를 통해서 아까와 같은 배포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면 올바르게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는 448로 끝나는 번들 아이디가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 앱을 껐다 키게 된다면 올바르게 V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 집 고양이도 이쁘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8 번들도 올바르게 업데이트 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해당 핫 업데이트 콘솔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조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배포된 448로 끝나는 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해당 448 번들을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이제 체크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앱을 껐다 켰을 때 롤백 시나리오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롤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가 준비했지만 결국에는 업데이트를 체크하는 업데이트 서버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서버는 어디다가 띄울까요? 이 업데이트 서버를 관리하려면 누군가 백엔드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백엔드 개발자는 누군가가 배포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 또한 라이브러리에서는 진입장벽이라고 느꼈는데요.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핫 업데이트 이닛이라는 명령어 한 줄로 인프라를 업데이트 서버를 스캐폴딩하는 도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핫 업데이트 이닛이라는 명령어도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빌드 플러그인을 선택하고 원하는 인프라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스파베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베이스에서 연결을 하고 스파베이스에 버킷이 없다면 버킷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마이그레이션이 있다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엣지 펑션 이름을 입력하면은 서버리스의 배포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LI에서는 여기서 이 해당 URL에 업데이트 서버가 배포됐고 이렇게 사용법을 하면 돼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도 라이브러리 개발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려면 동적으로 인프라 스캐폴딩 로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4가지의 프로바이더가 있고 100개의 프로바이더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100개의 프로바이더를 한 판에서 라이브러리 하나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미 플러그인 시스템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각자의 플러그인이 독립적인 npm 패키지로 존재하는데요. 따라 독립적인 npm 패키지에서 IAC라는 서브패스를 노출시켜서 동적으로 임포트를 한다면 이 인프라의 스캐폴딩 하는 로직은 각자 플러그인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프로바이더를 선택하고 해당 프로바이더가 플러그인을 동적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run init이라는 인프라 스캐폴딩 로직을 시작한다면 백엔드 리소스는 자동으로 구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4가지 프로바이더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스파베이스, 클라우드플레어, 파이어베이스, AWS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멀티 프로바이더로 유지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는 현재 스파베이스를 지원을 시작해서 4개까지 지원을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4개까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를 하기 생각보다 힘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바이더별로 구현하는 코드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스파베이스와 파이어베이스를 극과 극인 걸로 예를 들자면 스파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테이블 기반에서 쿼리를 해야 합니다. 이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NoSQL 기반이기 때문에 문서 기반으로 컬렉션 쿼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살짝만 삐끗하더라도 업데이트 로직들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쉬운 방법으로 저는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공통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작성하자 했습니다. 이 해당 공통 테스트 케이스의 목적은 인풋만 주어지고 아웃풋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만 주어지고 아웃풋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모두 통과시켜야 할 것인데요. 따라서 공통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한 이후에는 각자 프로바이더에서는 얇은 래퍼를 만들어서 쉽게 통합을 해줘야 됩니다. 스파베이스로 예를 들자면 포스트그레스 기반이기 때문에 pgwrite라는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getUpdateInfo라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해당 함수를 만들고 공통 테스트 케이스 setter getUpdateInfo 테스트 수트에 넣어주기만 하면 테스트 설정은 끝입니다. 파이어베이스도 동일하게 이니셜라이저 파이어스토어를 통해서 파이어스토어 인스톨을 만들고 해당 getUpdateInfo를 만들고 넣어주기만 한다면 얇은 막이 생기고 이제 모든 테스트를 통과를 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이 유닛 테스트 통과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따로 서버 배포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각 프로바이더의 업데이트 체크 로직이 동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테스트를 통과시켜야만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룰을 세워서 4가지 프로바이더를 동일한 업데이트 로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현재 4가지의 프로바이더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핫 업데이터 이닛을 통해서 OTA 인프라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는 네이티브 기본적인 설정을 마친 후 핫 업데이터 디플로이를 통해서 즉시 OTA가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이 조금 있는데요. 서버리스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버리스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베러러스에 좀 영감을 받아서 노드 백엔드를 사용하는 팀에서는 쉽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노드 백엔드를 사용하는 팀은 각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각자가 사용하는 ORM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통합시켜 준다면 일반 백엔드에서 엔드포인트 하나만 쉽게 통합이 되는 구조를 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티브 빌드 연동입니다. OTA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호환되는 번들과 호환되는 네이티브 빌드 앱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호환되는 네이티브 빌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요. 이 책임까지 제가 가져온다면 명시적으로 호환되는 네이티브 번들과 빌드의 연결관계를 맺으면서 배포를 했을 때 이거는 호환되지 않은 번들이니 배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맛보자면 콘솔에서는 원래는 OTA 업데이트 테이블만 존재했지만 이게 두 가지 탭이 생겨서 네이티브 빌드가 있고 이 네이티브 빌드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네이티브 빌드와 호환되는 OTA 업데이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이렇게 진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 여러 가지의 기회들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최고로 불리는 콜스택에서 샤라웃이 있었고 리팩이라는 번들러에서는 협업 기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팩이라는 번들러는 하드 업데이트와 협업을 통해서 하드 업데이트와 리팩이 같이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같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오픈소스 하드 업데이터입니다. 같이 개발에 참여해주신 MJ 스튜디오님과 징징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관심이 있어 주신다면 스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